몸무게가 얼마나 빠졌는지 한번 볼까? 뭐야? 안 되겠군. 이거지. 잠깐 비디오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누군지 먼저 설명드리고 가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눈앞에 보이는 건 모두 먹어치울 것 같은 돼지에서 39kg가량을 감량하고 이렇게 멸치가 되었다가 그 다음 이런 몸을 만들고 9년 넘게 꾸준히 웨이트를 하며 매여름 다이어트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제가 말하는 다이어트 하는 법 들어볼만 하겠죠? 네, 그럼 다시 보러 가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신년을 맞아서 다이어트를 결심한 분들이 매우 많을 겁니다. 하지만 일주일, 2주일 정도 하다가 이거 내가 똑바로 하고 있는 게 맞나? 왜 안 빠지지? 에이 모르겠다 하면서 포기해버린 분들도 많을 겁니다. 다이어트에는 의지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정보와 지식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수많은 다이어트를 하면서 공부하고 배운 지식과 그리고 제 경험을 더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이어트에 대한 모든 것들을 최대한 많이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보시고 제가 혹시 빠뜨리거나 궁금한 것이 있는 분들은 질문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다이어트는 쓰는 칼로리가 들어오는 칼로리보다 많아야 됩니다. 결국 칼로리 인, 칼로리 아웃. 결국 칼로리 아웃이 더 많아야 되는 거죠. 네, 이 정도는 다 아실 겁니다. 근데 도대체 내가 쓰는 칼로리보다 더 적게 먹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그러면 먼저 유지 칼로리를 구해야 합니다. 유지 칼로리를 구하는 방법은 네, 여기서 유지 칼로리는 하루 종일 여러분이 소모하는 에너지를 말합니다. 즉, 유지 칼로리만큼 먹으면 여러분이 체중이 유지가 되는 딱 그 양을 말합니다. 네, 인터넷을 켜시고 TDE라고 검색한 다음에 이렇게 누르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들어가셔서 킬로그램을 쓰는 저희는 매트릭을 골라주고요. 성별 선택하고 나이, 몸무게 선택하고 키 선택하고 체지방 선택하고 활동량을 골라야 되는데 대부분은 이 가운데 있는 moderate exercise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냥 보통 헬스를 하면서 내가 한 7,000걸음에서 10,000걸음 정도 걷는다 하면은 moderate exercise를 눌러주시면 되고 내가 하루에 한 활동량이 한 12,000, 3,000보 넘어가서 거의 15,000보 가까이 걷는다 하시면은 헤비 엑서사이즈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막 헬스도 하는데 유산소성 운동도 굉장히 많이 한다 하시는 분은 맨 마지막에 애슬릿, 거의 운동선수 수준의 활동량을 선택하시면 되겠고 내가 거의 뭐 집 앞에 슈퍼 가거나 이런 거 빼고는 거의 걷지 않으신다 하는 분이 라이트 엑서사이즈, 그리고 진짜 집에서 누워서 숨만 쉬는 분들은 세덴터리 골라주시면 되겠고 이렇게 골라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여러분이 총 소모해야 되는 칼로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주당 칼로리도 나오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칼로리를 구하는 공식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아마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지 칼로리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건 말이죠, 참고사항일 뿐입니다. 통계적으로 이 정도더라 이런 말이지 사람에 따라서 유지 칼로리는 천차만별입니다. 예를 들어 키와 몸무게가 똑같은 사람이 있어도 어떤 사람은 4,000칼로리를 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3,000칼로리를 쓸 수도 있습니다. 엄청 근육이 많는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많이 쓰는 것도 아니고 마르거나 뚱뚱하다고 해서 적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개인에 따라 다르니까 정확한 방법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여러분들이 먹는 거를 다 기록해 보는 겁니다. 기록해서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 팻시크릿이나 이 마이피트니스팔 이 두 중 앱을 하나 까셔서 여러분들의 음식을 기록해서 칼로리를 구해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여러분이 구한 유지 칼로리대로 여러분이 칼로리를 맞춰서 일주일 먹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한 다음에 여러분이 살이 쪘는지 체중이 내려갔는지 올라갔는지를 보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체중이 내려갔다면 여러분의 유지 칼로리보다 작게 먹었다는 뜻이고 만약에 체중이 올라갔다면 여러분은 유지 칼로리보다 많이 먹었다는 뜻이죠. 체중이 그대로라면 그게 여러분의 유지 칼로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몸무게 변화를 보면서 200-300칼로리 정도를 늘린다든지 줄인다든지 하면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직 여러분들이 칼로리에 대한 감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유지 칼로리 구한 것만 보고 내가 이렇게 많이 먹는다고 내가 이렇게 적게 먹는다고 이렇게 판단하시지 말고 꼭 한번 체크를 이렇게 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저도 예전에 유지 칼로리를 구해보고는 내가 이렇게 대사량이 높다고? 나는 살 잘 찌는 체질인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 마음대로 유지 칼로리보다 낮춰서 먹었다가 매일 좀 기운도 없고 움직이기 싫고 운동도 잘 안 늘고 이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이 칼로리 숫자만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꼭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자, 이제 유지 칼로리를 구했으면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이 칼로리보다 손실을 만들어야 될 겁니다. 손실을 만드는 방법은 여러분이 운동을 더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먹는 거를 적게 먹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과학적으로 근손실 없이 건강하고 무난하게 뺄 수 있는 양이 사람 본인 체중당 0.5에서 1% 정도입니다. 80kg 기준인 사람을 기준으로 했을 때 0.4에서 0.8kg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보통 일주일에 0.5kg 정도를 감소를 목표로 보고 계획을 세우고, 그것이 바로 500칼로리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왜 하필 500칼로리냐라고 물으신다면 1kg의 지방을 빼는데 필요한 열량이 7000에서 7700칼로리 정도 됩니다. 그렇기에 만약에 500칼로리 곱하기 7을 하면 3500칼로리가 되고, 일주일에 0.5, 2주일에 한 1kg 정도를 뺄 수 있는 에너지 감소량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거는 1파운드를 뺄 수 있는 칼로리입니다. 서양 쪽에서 이런 칼로리 계산이 먼저 나오고 발달했기 때문에 2.2파운드가 1kg이기 때문에 보통 500칼로리 정도를 감소하면 그래도 괜찮더라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구한 유지 칼로리에서 500칼로리를 빼면 여러분이 섭취해야 될 칼로리가 됩니다. 하지만 저는 바로 500칼로리를 줄이기보다 한 300칼로리 정도를 먼저 줄여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나 활동량이 적으신 분들이라면 바로 칼로리를 떨어뜨리기보다는 하루에 한 10,000걸음에서 12,000걸음 정도를 먼저 확보를 해주시고, 거기서부터 반응을 보고 잘 빠진다면 그대로 가도 되고, 안 빠지면 칼로리를 더 조금 줄여보는 방향으로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내가 걸을 시간이 없고 아무리 바쁜 사람이라도 최소 하루에 8,000보 정도는 확보를 해주셔야 너무 칼로리를 줄이지 않고 원활하게 감량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그럼 유지 칼로리에서 500칼로리를 뺐고 여러분은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얼마를 먹어야 되는지 칼로리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 칼로리를 도대체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여러분이 열심히 키운 근육, 근손실 없이 또 건강에 심하게 데미지 없이 식단을 구성할 수 있을까요? 네, 탄단지 비율, 탄단지 몇 대 몇 대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거를 몇 배가 좋더라 몇 배가 좋더라 그렇게 해봐야 소용이 없고, 제가 탄단지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기본 원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로 매크로라고 하죠. 주요 영양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말하는 겁니다. 먼저 설명을 시작하기에 앞서 탄수화물은 1g당 4칼로리, 단백질도 1g당 4칼로리, 지방은 1g당 9칼로리의 열량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가장 신경 써야 할 영양소가 여러분이 그렇게 지겹도록 들었을 프로틴, 바로 단백질입니다. 정확한 단백질 섭취량에 관한 수많은 논쟁, 학자나 운동선수마다 다 다른 의견이 있으나 공통적인 단백질 섭취 범위가 킬로그램 체중당 1.7배에서 2.2배 사이입니다. 2.2배 이상 먹었을 때 큰 유의미한 단백질의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고, 1.7배에서 더 떨어질수록 조금 근손실이 날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80kg인 사람을 예를 들었을 때 120g에서 176g을 하루에 섭취하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최소 1.8배 이상은 섭취하려고 노력하는 중이고, 대부분의 헬창 내지는 상급자의 경우 2.2배를 먹습니다. 이 상급자로 갈수록 근손실이 날 영향이 크고, 초보자로 갈수록 사실 근손실의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또한 단백질이 가장 위장의 물리적인 포만감을 채워주는 영양소이므로 웬만하면 많이 섭취하기를 권장드리고, 또 제가 많은 단백질 섭취를 권장드리는 이유는 식이성 발열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세라믹 이펙트 오브 푸드인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음식을 소화하는데도 우리 몸에 에너지를 씁니다. 탄단지를 소화하는데도 각자 다른 에너지량이 들어가는데, 보통 대체적으로 단백질은 20에서 30%, 탄수화물은 5에서 15%, 그리고 지방은 0에서 5% 정도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단백질 100칼로리를 먹으면 100칼로리를 소화하는데 20칼로리 정도가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탄수화물 100칼로리를 먹으면 10칼로리 정도가 소화하는 데 쓰고, 지방은 거의 에너지가 사용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을 많이 먹을수록 포만감을 불러일으킴과 동시에 이런 대사 효과 때문에 똑같은 칼로리를 먹더라도 조금 더 다이어트에 유리해질 수 있는 겁니다. 지방은 섭취 칼로리 중에서 25% 정도는 지방 칼로리로 먹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2000칼로리를 섭취한다고 치면은 500칼로리 정도는 지방으로 섭취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지방을 제대로 섭취하지 않으면 여러 호르몬이나 여러분들의 대사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속하기 힘들고 건강에 큰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웬만한 일반인들이 극한의 식단을 하지 않는 이상 최소 지방량은 어떤 식단을 하더라도 대부분 맞춰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드시는 거를 저는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칼로리는 탄수화물로 채우는 것입니다. 고강도 운동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탄수화물은 필수이고 먹는 탄수화물 양이 곧 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보디빌더나 운동선수들이 아주 고탄수화물 식단을 주로 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탄단지를 다 따지는 것은 크게 추천드리지 않으며 단백질 양과 열량만 맞춘다면 큰 문제 없이 여러분이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치우친 식단을 하는 게 아니라면 너무 지방을 적게 섭취한다든지 너무 탄수화물을 안 먹는다든지 이게 아니라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운동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단백질과 칼로리만 추적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점이 식이섬유입니다. 많은 섬유질을 섭취할수록 에너지 흡수 속도를 늘어주고 포만감을 늘려주고 다양한 미네랄과 미량 영양소 등을 섭취할 수 있고 여러분의 장기적인 신체 균형과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운동 퍼포먼스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채는 많이 먹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며 저는 개인적으로 야채 종류에 있어서는 칼로리를 재지 않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야채에 칼로리가 있다 하더라도 흡수되는 방법이 식이섬유가 대부분이라 흡수되는 것을 정확하게 추적하기 어렵고 흡수되는 방법도 조금 까다로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채는 칼로리를 세지 않고 마음껏 드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럼 여기서 또 질문이 있겠죠. 근데 그러면 저 칼로리랑 단백질만 지키면 아무거나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십니다. 네, 그렇다면 대답은 일단은 예스입니다. 치킨을 먹던 햄버거를 먹던 여러분이 뭐 마라탕을 먹던 저는 개인적으로 안 좋아하지만 어쨌든 여러분이 칼로리만 지킨다면 살은 무조건 빠지게 돼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다 저거 필수 칼로리 맞춰놓고 나머지 다 도넛으로 먹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그게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만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이 해보시면 건강한 음식으로 채웠을 때보다 훨씬 더 허기지고 기분도 좋지 않고 운동에 가서 힘도 없고 퍼포먼스도 떨어져서 다이어트를 지속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건강한 식단과 여러분이 먹고 싶은 식단을 8대2에서 7대3 정도로 가져가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 3끼를 먹는다고 치면 2끼는 건강한 식단으로 대체하시고 한 끼는 여러분이 먹고 싶은 걸 드신다든지 뭐 아니면 여러분이 3끼 식사를 건강하게 하고 200~300칼로리 정도 남겨서 아이스크림이나 뭐 초콜릿 이런 걸 드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스트레스를 줄이면서 끝까지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런 식으로 했을 때 너무 식단을 제한해서 오는 스트레스를 줄이면서도 좋은 결과를 가져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건강한 음식이 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예전에는 식단이라고 하고 뭐 클린식, 홀푸드 이렇게 얘기하는데 도대체 그게 뭔지 되게 궁금했습니다. 뭐 그럼 무조건 닭가슴살하고 저기 고구마 이런 것만 먹어야지 클린푸드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홀푸드가 뭐냐, 건강한 게 뭐냐, 클린식이 뭐냐 이런 게 물어보시면 이제 최대한 이제 가공이 안 되는 음식, 원물 그대로인 그 상태의 재료로 만든 음식들을 말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 같이 이런 화학 처리가 많이 됐거나 아니면 뭐 스팸 이런 것처럼 첨가물이 많이 들어가고 가공육이나 이런 거 말고 뭐 탄수화물로 예를 들면 감자, 고구마, 옥수수, 호밀빵, 뭐 바게트류, 뭐 오트밀, 뭐 식사용 그런 빵이라든지 단백질 같으면 돼지고기, 소고기, 생선, 유제품, 뭐 달걀 이런 것들 괜찮고요. 또 뭐 지방이라고 한다. 지방도 예를 들면 뭐 아보카도, 견과류 아니면 다양한 동물성 지방들, 뭐 올리브 오일 이런 거 다 괜찮습니다. 저는 한식까지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한식에 뭐 돈가스, 김치찌개, 국밥, 탕 뭐 이런 다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한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짠맛이 많이 추가된 거지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게 나트륨은 살찌는 거랑 아무 연관이 없습니다. 소금을 아무리 먹어도 살 절대 안 찝니다. 그냥 예전에 과학적 지식이 많이 없던 시절에 그냥 무식한 다이어트를 하다 보니 그게 좀 고착화된 부분이 나트륨입니다. 그래서 나트륨은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 한식류는 괜찮고 그 대신 튀긴 거랑 당이나 소스류가 많이 첨가된 걸 같이를 드시지는 마세요. 뭐 튀긴 것도 괜찮아요. 예를 들면 치킨, 돈가스 괜찮은데 만약에 치킨을 먹을 거면 웬만하면 양념치킨은 피해 주시고 그냥 후라이드를 드시고 되게 유제품 들어간 하얀 색깔 그런 탁한 소스들 있잖아요. 뭐 이탈리안 드레싱, 시저 드레싱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홀스 레디시 소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대부분 유제품이랑 당이 같이 들어가서 굉장히 칼로리가 높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 건강한 식단이라 함은 이런 좀 가공이 덜 된 상태, 조리도 그냥 간편하게 굽고 찌고 뭐 한 가지 조리가 들어간 것들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을 추천을 하고 진짜 먹고 싶은 음식이 있으면 어떡하나요 하시면은 뒤에 가시면 제가 치팅이라는 이 피드도 알려드리기 때문에 거기 가셔서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상적인 몸이 뭔가요? 근데 그 몸들은 대부분 웨이트 트레이닝이 어떤 형태로든 추가된 몸일 겁니다. 아니면 엄청 타고났던지. 그렇기 때문에 웨이트는 필수입니다. 아니면 다른 형태로든지 뭐 크로스핏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좀 근력을 강화할 수 있는 어떤 다른 스포츠라든지 이런 거를 필수적으로 저는 해야만 여러분이 원하는 그 몸매, 그 몸무게 도달했을 때 그 몸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근육량이 없으면은 예를 들어서 복근이 가지고 싶다 한다면 살을 빼도 여러분들의 배가 복근이 보이지 않을 겁니다. 결국은 근육량이 있어야지 그 체지방을 깎았을 때 여러분이 원하는 몸이 될 수 있고, 그래서 근육을 어쨌든 가장 효율적으로 빠르게 키울 수 있는 건 웨이트입니다. 제대로 한다면. 그럼 웨이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과학적으로 최적의 방법은 한 부위를 일주일에 2번 이상 운동하는 거고, 그리고 꽤 강도 있게 한 부위당 주당 10세트에서 20세트 정도를 해주는 겁니다. 그것이 근육이 성장할 수 있는 과학적인 최고로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뭐 무분할 루틴, 뭐 푸시풀 레그 루틴, 뭐 상하체 루틴, 뭐 어느 거든 좋습니다. 일주일에 2번 이상,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게를 점점점 늘려나갈 수 있으면서 주당 이제 가슴, 팔, 어깨 뭐 이런 부분들이 다 주당 10세트에서 20세트 사이로, 20세트 넘어가면서부터는 좀 비효율적이라 그러고 10세트 이상부터가 좀 효율적인 성장 방법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최대한 이제 복합 관절 큰 운동 위주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가슴이다 하면은 이렇게 플라이보다는 벤치프레스를 핵심으로 잡고 그런 곳에서 점진적으로 늘려가고, 예를 들어 뭐 플라이 같은 경우는 보조로 써준다든지, 어깨면 뭐 어깨도 프레스, 뭐 등도 바벨로 같이 큰 운동을 위주로 점진적으로 무게를 늘려가면서 발전해야 하고, 하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레그 익스텐션 같은 경우보다 스쿼트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화면에 띄어서 복합 관절 추천드리는 운동 리스트들을 띄워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같이 운동을 병행했을 때 초보자의 경우에는 근성장도 함께 일어나면서 체중도 감량할 수 있고, 어느 정도 내가 근육량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면 근육을 손실하지 않으면서 같이 다이어트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운동은 근육을 키울 때랑 달라질 것 없이 뭐 다이어트를 한다고 해서 뭐 횟수를 많이 하고 이런 거는 절대 아니고, 똑같이 내가 성장하려는 마인드로, 근육을 키우려는 마인드로 똑같이 운동해 주셔야 합니다. 물론 적게 먹기 때문에 조금 에너지는 떨어질 수 있으나, 중량이 내가 막 체지방 10% 밑으로 뺀다면 떨어질 수 있으나 그 이전 단계에서는 다이어트를 한다고 해서 꼭 중량이 떨어지고 근육이 빠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 최대한 원래 하던 대로 강도 있는 운동을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유산소입니다. 근력 운동 이제, 그럼 유산소는 꼭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건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유산소 없이도 내가 먹는 양이 적지 않다, 이 칼로리대로 먹으면 빠지는데 그렇게 적지 않은 걸 내가 먹고자 하는 칼로리가, 그러면 유산소를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난 여기서 음식을 더 못 줄이겠는데, 그러면 유산소도 꾸준히 같이 들어가 주는 걸 추천하며, 특히나 이제 근력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이 메인 운동인 근력 운동에 큰 지장이 없을 정도의 어느 형태로든지 좋습니다. 저강도 유산소도 상관이 없고 고강도 유산소도 상관이 없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로 일정한 패턴을 정해놓고, 뭐 내가 하루에 뭐 러닝머신 100칼로리 타겠으면 100칼로리 타겠다, 200칼로리 타겠으면 200칼로리 타겠다, 이렇게 살이 빠지는 대로 하다가 조금 늘려진다 싶으면 조금씩 늘려주고 50칼로리씩 늘려주고 이런 식으로 늘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활동량,
또 이 유산소 근력만큼 중요한 게 활동량입니다. 제가 예전에 아주 극저칼로리를 유지했는데 살이 안 빠지는 거예요. 이상하게 학교 다닐 때는 살이 잘 빠지다가 이상하게 방학 때만 되면 살이 안 빠졌어요. 왜 그럴까요? 활동량 때문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움직이는 활동량을 굉장히 간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 매일 10,000보 이상을 걷는데 그 10,000보를 칼로리로 환산하면 제 체중당 환산했을 때 600칼로리 이상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00보 걷던 사람이 방학 때 뭐 1-2,000보 걸으면서 그냥 집에만 있으면 평소보다 500칼로리 넘게 덜 소모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500칼로리 감소시키라 했는데 그러면 500칼로리 감소시켜도 결국은 똑같아지겠죠. 이처럼 평소 활동량을 똑같이 유지해야 여러분이 운동이나 뭐 먹는 양을 계속 똑같이 줄였을 때 살이 빠지는 거지. 아마 여러분이 운동을 시작하거나 뭐 먹는 거를 줄이거나 하면은 몸이 힘들어서 활동량을 줄이려고 할 겁니다. 이 활동량은 뭐 걷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사소하게 이 우리 몸이 점점 더 다이어트가 진행될수록 효율적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허리를 숙여 줍는 동작도 최대한 힘을 안 쓰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눈을 깜빡이거나 손을 움직이는 동작도 무의식 중에 굉장히 줄여서 어쨌든 칼로리를 낮게 소모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느끼신 적 있을 거예요. 아마도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너무 힘들어져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걷기로 최소한의 활동량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최소 평소에 6,000에서 8,000 걸음을 안 걷는다면 다이어트를 할 마음이 있다면 거기부터 늘리고 그 다음 유산소를 늘리고 뭐 이렇게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평소 활동량 유지가 안 되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살이 안 빠질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몸무게가 잘 빠지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냥 몸무게 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아니 몸무게가 분명히 나는 운동도 하고 열심히 하는데 그 다음날 몸무게를 쟀더니 살이 찌고 나 배고파 죽겠는데 다시 몸무게 올라오고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 몸무게라는 것이 이 표를 보시면 이렇게 일자로 쭉 빠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들쑥날쑥 체중이 올랐다가 줄었다가 올랐다가 줄었다가 올랐다가 줄었다가 하면서 결국 이 추세를 보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빠지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뭐 이렇게 갑자기 이런 튀는 구간에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왜 이렇게 난 분명히 잘하고 있는데 왜 살이 안 빠지냐 생각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그만둘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게 전체적인 추세가 이렇게 빠지고 있는지 알 수 있느냐? 일단 첫 번째로 몸무게를 동일한 조건에서 일정하게 측정해야 될 겁니다. 매일 아침에 눈 뜨자마자 물도 마시지 말고 화장실 가서 볼일 보고 그때 바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매일 이제 그날 먹은 음식이나 이런 거와 관계없이 최대한 비슷한 여러분의 몸무게를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매일 재는데 여러분은 그 하루하루의 숫자에 집착할 게 아니라 그렇게 매일 측정해서 주당 몸무게를 비교해야 됩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매주마다 몸무게 평균을 내보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은 내가 평균 내는 게 좀 귀찮다 하시면은 또 평균은 갑자기 어느 날 뭐 훅 떨어지거나 훅 올라가면 확 튈 수가 있기 때문에 중간값을 사용하는 겁니다. 중간값이라 하면은 1, 2, 3, 4, 5, 6, 7이 있으면 4가 중간값이 되겠죠. 그래서 7일 중에 중간인 값을 설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1주차와 2주차의 그런 평균이나 중간값을 비교하면서 여러분이 빠지고 있는지 그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이 다이어트를 하다가 몸무게를 2주 정도 쟀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사람은 보면 첫날에 몸무게가 80kg였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2주 내내 몸무게가 올라갔죠. 그리고 2주차에도 보면 이렇게 빠졌다가 다시 뭐 올라가는 듯 하다가 결국은 80.5가 몸무게가 됩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2주 동안 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살이 하나도 안 빠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간값을 잘 비교해 보시면 1주차의 중간값은 80.5kg입니다. 그리고 2주차의 중간값을 비교해 보면 80.1kg입니다. 이 사람은 일주일 동안 0.4kg 감량, 그래서 빠르진 않지만 무난하게 감량을 잘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실제로도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다이어트 한다는 분들 보면은 나 열심히 하는데 살이 안 빠진다 이러고 2주 동안 열심히 했는데 살이 안 빠지면 포기할 만 하잖아요. 그래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1주차에 살이 쪘다 생각해서 또 무리하게 칼로리를 내리고 너무 힘들어져서 다이어트를 지속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당 비교를 했을 때 여러분이 살이 진짜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알 수가 있고, 그 결과를 보고 만약에 진짜로 한 2, 3주를 했는데도 평균이나 중간값이 그대로다 하시면은 그때는 이제 칼로리를 좀 내려보거나 유산소를 추가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일관성 그리고 스트레스와 멘탈 관리입니다.
저는 다이어트를 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모든 방법들보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파트입니다.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엄청 완벽한 식단, 운동량, 최적의 수면, 뭐 모든 걸 다 가져갑니다. 근데 이 사람은 뭐 먹고 싶은 거 막 먹으면서 지 맘대로 하는데 별로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더 큽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고 사람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완벽하고 최적의 방법이라도 그게 나한테 너무 큰 스트레스를 준다면 이어가기가 힘듭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이 일관성 있게 끝까지 지속할 수 있는 그런 패턴을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고, 그렇기에 또 너무 많이 칼로리를 줄인다거나 하는 걸 비추천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일주일을 아무리 열심히 빼봐야 많이 뺄 수 없습니다. 한 달을 길게 보고 천천히 내가 유지할 수 있는 정도로 했을 때 결국 장기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스트레스와 이 멘탈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요. 너무 어느 날 스트레스 받고 흔들리다 보면 몰라 하고 먹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스트레스를 잘 조절을 해야 되고, 이 다이어트를 진행하면서 식단을 하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예를 들면 내가 뭐 스타벅스에서 음료 하나 마시는 거, 아니면 저녁에 아이스크림 하나 먹는 거, 그게 다이어트에 도움은 안 될지라도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200~300칼로리 정도 빼놨다가 그걸 먹으면서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풀고 거기서 좀 기분이 좋아지고 해소가 되면서 식단을 더 유지하게 해준다면 그런 식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또 예를 들어 내가 단백질 200g 먹는 게 너무 죽기만큼 싫다 하면 그냥 100g만 드시더라도 여러분이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그게 더 장기적으로 좋은 결과를 낼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사람으로 봐야지 그냥 공식 넣으면 나오는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릴 게, 똑같이 해도요, 제가 제일 크게 느낀 것도 이건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진짜 체중이 안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코티솔이 많이 나오면 우리 몸이 수분을 꽉 붙잡고 절대 손실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야생에서 생존의 위협을 받는 상황이 있다고 치면은 여러분 몸은 여러분의 몸에 있는 모든 에너지를 비상 상황으로 만들어서 최대한 붙들려고 할 겁니다. 결국 이 다이어트도 호르몬 싸움이고 멘탈 싸움이기 때문에 칼로리를 이만큼 줄이면 이만큼은 손실될 수밖에 없다 공식이지만, 우리 몸은 거기에 맞게 어떻게든지 뭐 지방 대신 뭐 글리코겐을 더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호르몬이 대사되는 과정에서 최대한 안 빠지기 때문에 그게 저는 굉장히 크다고 느꼈습니다. 똑같이 하는데도 스트레스 받았을 때는 정말 다이어트가 더디고 근육량도 많이 감소하는 그런 경험을 저는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멘탈과 스트레스를 관리하면서 일관성으로 나아가는 거, 그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다음은 수면입니다. 위의 항목과도 일맥상통하는데 수면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제대로 살이 빠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령 어떤 사람은 두 그룹이 있습니다. 한 그룹은 8시간씩 자고 한 그룹은 뭐 5시간이나 4시간을 잔다고 했을 때 똑같이 5kg가 빠졌더라도 이 그룹에서는 2.5kg가 근육이 감소합니다. 이 그룹에서는 모두 거의 근손실 없이 체지방량이 뭐 한 4.8kg, 4.9kg 이렇게 빠집니다. 이처럼 우리 수면의 질에 따라서 결과가 엄청 달라질 수 있고, 또 잘 자고 규칙적인 생활을 했을 때 이 어떤 전반적인 리듬이 균일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 몸도 훨씬 더 쉽게 살을 뺄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어느 날은 뭐 이 시간에 에너지가 들어왔다가 저 시간에 에너지가 들어왔다, 이런 규칙성이 없으면 몸은 이 변동성과 이 리듬이 바뀌는 걸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 하기 때문에 또 생존 모드 안 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수면, 항상 일정한 시간에 수면하시고 수면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셔야지 살을 똑같이 빼더라도 퀄리티 있는 진짜 체지방량이 빠지기 때문에 꼭 수면을 신경 쓰시길 바라며, 특히나 요즘과 같이 해가 빨리 많이 뜨지 않는 겨울철에는 최대한 바깥에 나가셔서 해를 많이 눈으로 쳐다보시고, 수면에 가장 중요한 게 뭐 운동도 있지만 일정한 시간에 밥 먹고, 그리고 눈으로 해를 많이 쳐다보는 거라고 합니다. 아침 시간에 눈으로 해를 쳐다보고 해지기 전에 눈으로 해를 쳐다보고, 그거를 통해서 우리 뇌가 이 해가 떠 있는 높이를 인식하고 이게 몇 시구나 이런 것도 특정을 하고, 또 해를 받음으로써 멜라토닌이라든지 수면에 관여되는 호르몬을 일정하게 내뿜음으로써 수면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바빠도 점심시간을 활용해서라도 조금 바깥에서 해를 최대한 쐬서 좀 규칙적인 수면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간헐적 단식 해도 되나요? 네, 이거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본인의 기호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난 아침 먹는 게 너무 싫고 아침에 배도 안 고프고 속만 부대끼더라 하면 아침을 건너뛰고 간헐적 단식을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살이 빠지는 원리는 칼로리 제한입니다. 뭐 수많은 아주 뭐 세밀한 요소들이 가미돼 있더라도 결국 큰 틀에서 90% 이상에서 여러분의 결과를 내는 거는 최소 진짜 99%까지 그 결과에 좌지우지하는 거는
이 칼로리, 결국 칼로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가 말한 아까 단백질량과 칼로리를 지키면서 다른 부분들을 잘 가져간다면 간헐적 단식을 하던, 아니면 어떤 분은 아침 점심에 뭐 많이 먹고 저녁에는 배가 안 고파서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어떤 방법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키토, 카니보어 해도 상관없나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고 본인이 원래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싶다면 그대로 항상성을 유지하시면서 칼로리만 줄이시면 됩니다. 이것으로 다이어트 하는 방법도 결국은 칼로리 감소를 일으키는 것이 그 주 원리이기 때문에 다른 뭐 아까도 간헐적 단식이라든지 이 부분에 있어서 건강적인 요소나 이런 부분 이거는 달라질 수 있으나 어쨌든 살을 빼는 데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웨이트를 하는 사람이나 유산소를 많이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키토를 했을 때는 아무래도 탄수화물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고강도 운동을 뽑아내기 힘들어서 운동의 질이 많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점. 하지만 내가 원래 해와서 익숙하다 하시는 분들은 상관없습니다. 네, 치팅이나 리피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치팅은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막 먹고 싶은 거 먹는 거. 리피드는 양질의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줘서, 치팅 대신에 양질의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줘서 호르몬이나 이런 대사를 회복한다는 개념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뭐 대회를 준비하거나 아니면 선수가 아니라면 큰 차이를, 저는 유의미한 차이를, 일반인 경우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크게 느끼지 못했으며, 사실 이 치팅과 리피드는 꼭 필요한 과정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체지방의 개인에 따라서 10%, 12% 미만으로 내려갈 때 그때는 필수적으로 해줘야 되지만, 대부분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체지방률이 굉장히 높을 것이고, 여러분이 만약에 체지방률이 15% 이상이다, 필요 없습니다. 20% 이상이다, 절대 필요 없습니다. 그래도 만약에 하고 싶다면 최소 다이어트 시작하고 3주 이상부터 최소 2주에 한 번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치팅 데이는 제가 추천하지 않습니다. 치팅 데이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평소에 2000칼로리를 먹어오다가 어느 날 4000칼로리를 먹어버리면 여러분 거의 일주일 다시 메꿔야 됩니다. 초과하는 칼로리가 2000칼로리가 넘기 때문에, 뭐 4000칼로리도 우습죠. 4000, 5000칼로리 마음대로 먹는다면 일주일 한 개 도루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팅 데이보다는 여러분들이 치팅 밀을 하시기를, 그러니까 한 끼 식사를 여러분이 먹고 싶은 거를 차라리 마음껏 먹기를, 저는 그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우리가 식욕이 엄청 올라가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돼지 출신은 그냥 하루에 6000칼로리, 7000칼로리, 진짜 10,000칼로리도 먹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뭐 몇 주간 해오던 게 싹 물거품이 되기 때문에 한 끼 정도를 먹고 싶은 걸 마음껏 드시는 거, 스트레스 해소용에서 먹고 싶었던 거를 아니면 한 2주에 한 번 정도 내가 딱 적어놓고 이번 주에 뭐 먹겠다 하면서 딱 드셔주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그리고 제가 뭐 말씀드렸듯이 아까 보통 웬만하면 식단에서 너무 먹고 싶은 걸 제한하지 않고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리고 식단을 잘 지키면은, 건강한 음식들로 채우면 사실 그렇게 먹고 싶은 게 많이 생기진 않습니다. 식사 빈도는 저는 최소 3끼 이상을 추천드리긴 하는데, 간헐적 단식을 하든 뭘 하든 최소 3끼 이상이 조금 더 허기를 면할 수 있고, 3끼에서 4끼 정도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야지 조금 하루 종일 내내 좀 균일한 에너지와 어떤 운동 퍼포먼스라든지 이런 걸 낼 수가 있는데, 나는 그냥 그거 자체가 귀찮다, 그냥 한 끼나 2끼에 확 몰아서 먹고 싶다, 그것도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기호에 맞게 원래 해오던 대로 그냥 규칙적으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해보면서 여러분 몸에 맞는 거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인간은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맞다, 특히 틀리다가 없고 개인의 어떤 차이가 있습니다. 뭐 탄수화물 사이클링 일반인 수준에서 절대 노입니다. 네, 공복 유산소 하는 게 좋나요? 제가 이거 영상 만든 게 있는데, 공복 유산소나 그냥 유산소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300칼로리 소모한다면 똑같이 그겁니다. 내가 아침에 그냥 운동하는 게 공복에 좋다 하시는 분은 하시면 되고, 아침에 너무 힘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공복 안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이렇게 하면 뭐 이만큼이 잘 빠지고 이런 게 있는데, 그 차이가 다이어트에 큰 영향을 줄 정도로 유의미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칼로리를 소모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호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카페인 얼마나 먹어야 되나요? 카페인이 아무래도 배고픔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뭐 여러분이 너무 배고플 때나 이럴 때 카페인을 좀 커피나 이런 커피 같은 거를 드셔주시면서 조금 참아주시는 것도 괜찮고, 또 운동 전에 조금 커피나 카페인을 먹으면 좀 더 집중도랑 에너지를 끌어다 쓰는 그런 게 있으므로 그렇게 추천드리고, 수면을 너무 방해하지 않게 오후 3, 4시 이후에는 넘어가지 않는 걸 추천드리고, 하루에 뭐 400에서 500ml를 넘어가지 않는 그 건강 권장 섭취량을 넘어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카페인을 너무 많이 섭취해서 나중에는 다이어트 때는 나중에 수면도 방해되고 결과적으로 전체적 밸런스가 무너지고, 그렇게 되면 또 이탈할 확률이 크겠죠. 다이어트 기간은 여러분이 만약에 고도 비만이라서 빼야 할 살이 엄청 많으면
최소 체지방 한 15%까지는 그냥 기간에 상관없이 6개월이 걸리든 1년이 걸리든 천천히 여러분의 감량 목표까지 감량하시길 바라고, 여러분이 만약에 커팅이 목적이다, 내가 근육을 좀 키웠고 조금 이제 내 근육을 좀 드러나 보이기 위해서 하고 싶다 하면 저는 최대 4개월을 안 넘기는 걸 추천합니다. 1년에 4개월 이상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은 근육이 성장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한 8개월은 유지를 하든 벌킹을 하든 근육 성장을 위한 환경으로 두시고, 다이어트는 4개월 미만으로, 최대한 다이어트를 안 할수록 여러분이 근성장 기회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저는 뭐 1년에 반 이상을 맨날 다이어트 한다고 써서 근성장을 많이 이루지 못했고, 그래서 만약에 커팅이 목적이다 하시는 분은 여러분이 원하는 체지방률까지 4개월, 1년에 한 4개월을 넘기지 않도록, 그래서 너무 벌킹을 하시면은 다이어트가 길어지기 때문에 평소에도 체지방 관리를 좀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보충제는 말 그대로 보충하는 거기 때문에 필수적인 보충제란 없습니다. 다이어트를 할 때든 벌크를 할 때든 필수적인 보충제는 없고, 뭐 간혹 커팅제나 지방 연소제 이런 거 먹어야 하냐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거의 성분이 대부분 카페인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뭐 실질적으로 지방을 연소하는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고카페인을 통해서 식욕을 떨어뜨리는 그런 효과가 있을 뿐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비추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예전에 빨강이니 뭐 초록이니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먹어도 살 안 찌게 해준다는 그런 약들, 그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냥 영양제 수준에 뭐 불과하지, 뭐 뭔 카르니틴이든 뭔 녹차 추출물든 뭐든 그게 그냥 영양제 수준이지, 그냥 플라시보 효과라 생각하고 드시면 될 정도이고, 지금 실질적으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약들은 그 위고비라든지 그 아시죠? 뭐 일론 머스크도 쓰고 그런 것들, 호르몬을 직접적으로 건드리는 것 약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그런 약들은 굉장히 그냥 개인이 쓰기에는 위험한 약이고 의사의 상담이 필요한 약이기 때문에 함부로 절대 쓰셔서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면서 도움이 되는 뭐 근력 운동에 도움이 되는 보충제라 하면은 뭐 그냥 단백질 보충제나 크레아틴 정도밖에 되지 않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크레아틴도 잘 먹지 않고 있고, 만약에 단백질 보충제도 드신다고 하시면 저는 하루에 한 잔 이상은 안 넘기기를 권고드립니다. 왜냐하면 다이어트 시에는 그런 액체로 된 유동식을 먹게 되면은 소화가 빠르고 허기가 지기 때문에 최대한 액체는 피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얼추 다 리뷰한 것 같고요. 여기서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활용해서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빠이.